네, 북한의 대남 위협이 날이 갈수록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은 물론이고 이딴 군사 훈련으로 한반도 내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과 함께 최근 북한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무력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에 잇따라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또 우리 측을 겨냥한 상륙 훈련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북한군 수뇌부가 총 집결한 가운데 포병 훈련, 서울을 겨냥해서 또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이제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뒤질세라 북한에서도 현재 맞대응하는 여러 훈련이 나와서 장군 멍군식의 어떤 그 훈련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난 일요일 날 북한에서는 그 상륙 및 상륙 저지 훈련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행을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북한에서는 매년 12월 초부터 이제 동계 훈련을 하는데요. 해빙기를 맞이하는 3월이 되면은 이처럼 상륙 훈련을 벌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전혀 좀 이례적인 사안이라 많은 사람들이 현재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지난 그 12일 날 18일 날 우리가 실시한 사상 최대 규모인 그 쌍용 훈련이 대규모 상륙 작전이 벌어졌었는데요. 이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북한에서는 이러한 그 상륙 저지 훈련을 실행한 걸로 현재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우리 측에서 평양 진격 훈련을 하는 것으로 이제 북한에서 계속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서는 서울에 있는 청와대 그리고 정부종합청사 등을 겨냥해서 전선 대연합부대의 장거리 포병 화력 시험을 또 집중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그 북한에서는 지난 우리 그 21일 날 우리 공군에서 당시에 그 F-15K와 F-16 등 최신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북한의 핵심 시설, 여기서 말하는 핵심 시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집무실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를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그 보복 차원에서 이처럼 서울을 가상으로 한 대규모 화력 시험을 했던 걸로 현재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많은 탈북자들 가운데서 우리 한미연합 해병대가 현재 강원도 원산 지역을 가상적 그 지형을 놓고 상륙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향이 강원도 원산에 있는데요. 가장 먼저 그 고향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리고 최근에도 가장 많은 그 애정을 두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원산 일대가 가장 먼저 점령이 되지 않는가 또 이런 또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탈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매년 반발을 해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 어떤 도발의 빈도라던가 수위가 좀 상당히 도를 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북한의 발언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함께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만 가지 악의 소굴이 이 행성에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잿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올간망둥이들의 독판치기로 전락된 유엔의 죄 많은 역사를 어떻게 끝장내고 국제적 정의와 공정성을 어떻게 바로잡아 나가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만일 놈들이 마지막 몸부림으로 도전에 나온다면 우리의 모든 포병 무력의 무자비한 보복 타격에 의하여 서울은 잿가루만 날리는 죽음의 쑥대밭으로 변할 것이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요, 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좀 온도차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핵실험에 이어서 출범했던 김정은 체제에서 특히 남북 간에 3월과 4월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이러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뭐 남북 간에는 개성공단 인근 문제를 둘러싼 그러한 그 잡음이 좀 있었고요. 5월 달에 그 김대중 대통령의 미망인인 이호 여사가 5월에 이제 방북을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남북 간에는 그렇게 크게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사례는 별로 없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들어서는 유달리 이러한 그 북한에서 발표를 하는 여러 가지 성명이나 담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그 위협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3일 당시에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중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최고사령부가 중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에 1차 타격 목표는 청와대, 2차는 미국 본토 이런 목표 타겟을 정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 여러 기관들이 성명이나 담화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12일 날 같으면은 북한군 총참모부, 우리의 이제 합동참모본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당시에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 평양 진격 작전에 맞서서 서울 해방 작전을 하겠다. 이처럼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례 들어볼 수 없었던 굉장히 강도 높은 또 이런 비난들을 내놓고 있고 네. 7일 날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는 이제 최고 권력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에서 성명을 냈었는데요. 당시에도 보면은 뭐 총공세에 진입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듣는 분들을 우리는 굉장히 당장이라도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 성명이나 담화 내용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내용들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도 많은 우리 그 군 당국과 정보기관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그 위협 수위가 어느 정도 그 의미를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무기 선전에도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모의 실험에 성공했다. 또 이 고체 연료용 로켓 엔진 개발에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지금 자축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그 중에서 이제 사거리가 70km로 볼 수 있는 이제 프로그 미사일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 미사일에서만 쓰고 있는 것이 이제 고체 연료입니다. 나머지는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를 혼합해서 다단계 방식으로 미사일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북한에서는 이런 고체 연료 시험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 프로그 미사일은 1950년대부터 보급이 되고 전진 배치가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낡은 구형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주한미군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런 프로그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의 대표적인 그 KN-52 사거리가 약 140km 정도 되는데요. KN-52로 대부분 이제 대체하는 것으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처럼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고체 연료를 개발을 했다. 그리고 북한 그 미사일 개발 단계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도 확보를 했다. 이처럼 굉장히 위협적인 내용으로 본인들의 그 무기 능력을 현재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오히려 약보다는 독이 돼가지고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북한이 압축적으로 본인들의 전력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현재 분석 작업에 들어가서 북한이라는 그 국가의 무력을 갖다 분석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로 또 삼고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기존의 액체 연료와 이번에 고체 연료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그러면은 그 로켓 능력을 말할 때 예.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카세트를 이용을 할 때 전원 코드를 꽂아서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건전지를 이용해서 들고 다니면서 휴대하면서 들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비유한 그 고체 연료는 건전지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휴대성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장소에 제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장소뿐만이 아니라 보통 그 북한에서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는 액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독성 물질인 그 액체 산화가 들어있는 물질을 굉장히 며칠 동안에 거쳐서 이 미사일을 세워놓고 연료 주입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정보 자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공위성이나 또는 정찰기에 대부분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리가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고체 연료가 개발이 되고 이런 고체 연료를 이용해서 미사일 발사를 감행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에 대해서는 깜깜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체 연료 개발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는 이처럼 그 현재까지 고체 로켓 연료가 보면은 대부분 현재까지 그 은하 로켓에 썼던 그 질소와 수소 화합물이 대부분 고체에 좀 비슷하다 이렇게 그동안에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고체 연료의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고 네. 현재까지 그 성패 여부는 북한의 주장과는 무관하게 현재까지는
확인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북한에서 고체 연료를 개발을 했다고 했을 때 물론 국내 언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에 들어갔지만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제 외신들에서 북한이 고체 연료를 개발했다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다는 그 반증이다. 그렇게 놓고 많은 의미 부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고체 연료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북한에서는 직접 그 엔진 연소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노동신문에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미국의 유명한 미사일 전문가인 마이클 엘러맨 현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이 북한의 사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소 시에 발생하는 그 불꽃의 모양을 살펴보니까 그 불꽃 모양이 굉장히 크기가 작고 색깔이 파란데 가까운 점으로 미루어 봐서는 북한에서 이 고체 연료를 실험한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체 연료가 굉장히 쓰고 있는 엔진 자체가 굉장히 가늘고 또는 짧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연소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당시에 그 통계실 모니터에 나타난 시간은 57초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엔진이 고체 연료를 태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다단계 미사일에 있어서 1단이 아닌 3단 이상의 마지막 단계의 어떤 로켓 추진체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서 이게 3단 다단계 로켓의 마지막 단계에 이 고체 연료를 넣을 수 있는 단계라면은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엘레멘 연구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 안에 이 300km 이상의 아주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고체 연료 로켓을 북한에서 개발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하지만 그 기술을 획득하는 데 접근한다고는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 고체 연료를 마지막 완성 단계까지 이르는 데는 이제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동안 북한의 패턴을 보면은 중요한 정치적 기념일을 전후해서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태양절 또 5월 7차 당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올해만 하더라도 당장 그 제4차 핵실험, 수소탄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1월 6일 날 감행을 했었는데요. 1월 8일이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일을 이틀 앞두고 이러한 그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장거리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명성호를 발사를 했는데 2월 7일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 2월 16일인데요. 9일 앞두고 바로 또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방금 그 이승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는 이러한 주요한 기념일을 전후해서 계기로 대부분 이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을 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봐서는 우리로서는 이제 과연 북한이 이제는 제5차 핵실험을 하거나 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 어떤 시기가 될지에 대해서는 대충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4월 15일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을 또 전후해서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북한에서 이제 36년 만에 이제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 7차 대회도 북한에서 의미하는 그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그 4월 말 5월 초 그러니까 4말 5초를 계기로 북한에서 핵실험 내지는 그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아울러서 우리 남한에서도 이제 13일 날 총선이 열리는데요. 이러한 그 남한의 어떤 그 정치적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가하기 위해서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남남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도 이 총선을 전후해서도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남한의 어떤 그 여야 간의 새로운 또는 그 갈등을 조장하는 차원에서도 또 이런 도발을 할 가능성은 높다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이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 6주기입니다. 추모 행사도 열렸는데요. 북한에서는 북한 소행설을 여전히 반박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 천안함 6주기를 맞이해서 그 이함대에서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천안함 그 희생자 유족들과 또는 해군 관계자 그리고 주한미군에서도 많은 고위급 장성들이 참석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당시에 2010년에 유엔사 정전위원회에서 이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한다고 이제 당시에 제의를 했었는데요. 북한에서는 국방위원회 내에 검열단이 있는데 이 검열단이 직접 그 천안함 사고 현장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 이것은 본인들이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본인들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그러한 주장이었는데요. 현재까지 국방위원회 내에 검열단이 있는지 과연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유령 집단을 내세워서 본인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오늘 그 검열위원회의 대변인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고 억지이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하나의 도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북한 소행설은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지금이라도 남한에서 이걸 수용을 한다면은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남한에 내려와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이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입장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까지는 그 북한이 본인들 소행이 아니라는 것은 6년 가까이 계속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과하는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과 함께 북한 이슈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